그러면 우리 그 창업 자금 조달에 실제로 돈을 그때 5천만 원 네, 받은 사례가 있고 해서 실제 사례를 또 강의도 열심히 하고 잘 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박남규 강사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여기 창업대학원 7기 출신이고요. 입학 7기를 했고, 그래서 졸업을 제가 이제 석사를 기계공학으로 이제 다른 데서 했다 보니까 여기 3학기부터 다녀가지고 3학기 다니자마자 전공시험 보고 영어시험 보고 논문 쓰고 하니까 바로 그냥 1년 만에 이제 졸업을 하고 벤처대학원에 제가 2012년부터 2011년도에 창업대학원 여기 7기로 왔었고요. 그리고 2012년부터 이제 지금 14년이니까 이제 박사 5학기입니다. 그리고 올해 이제 졸업을 목표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창업대학원에 이렇게 온 거를 굉장히 저는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이성 씨가 그 당시에 저와 같이 지창업 프로젝트에 2010년 6월부터 12월까지 같이 있었어요. 그때 이성 씨가 제 바로 옆에 있었고, 그때 이제 그 백석대학교 맞죠? 네, 맞습니다. 네, 백석대학교에서 이성 씨가 그 학생들을 이렇게 창업 이렇게 동아리를 해가지고 거기 대표를 맡고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성 씨도 어떻게 보면 저하고 3.5년 전에 저하고 같이 똑같이 여러분들 자리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창업 스쿨을 다니고 지창업 프로젝트를 같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보니까 또 제가 굉장히 이거 참 3년 반만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되게 반갑고,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창업대학원 들어와 있네요. 혹시 저 때문에 들어온 건 아닌 거예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아니, 제가 여기 다니고 있다는 거 알았습니까? 알았나요? 제가 여기 있다는 거 알았었나요? 몰랐습니다. 몰랐어요. 네. 참 신기해가지고 이제 이성 대표 같은 경우도 3년 반 전에 제가 똑같이 그때 저도 이제 창업 관련해가지고 공부를 시작했는데 제가 3년 반을 했는데 그 당시에 제가 처음 창업을 할 때는 정말로 내가 이거 창업하는 거 맞나? 내가 실업자 그냥 뭐 현실은 실업자인데 마음은 창업자예요. 그러다 보니 거기서 오는 괴리감. 그래서 2010년 6월달에 제가 회사를 그만두고 이제 뭐 사무실도 없고 그래서 집에서 이제 서재를 사무실 겸 해가지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마음껏 잘 수 있으니까 좋으니까 한동안 마음껏 잤어요. 정말 피로를 풀기 위해서 자고 일어나면 10시 딱 일어나가지고 그리고 이제 점심 먹고 나면 12시 그리고 이제 일을 하려고 보니까 1시, 2시 또 하다 보면 저녁에 6시, 7시 되고 또 TV를 키면 거기 가서 보고 그걸 한 며칠 하니까 이거 내가 창업한다고 나왔는데 이러다가 제가 망가지겠다. 그래서 그때 이제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정말 그때는 제가 비전, 미션 이런 게 명확하지 않다 보니까 그냥 창업하면 막연하게나마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사무실 내고 번듯한 사무실 오피스텔 하나 내고 명함 파고 그리고 내가 어떤 로봇을 했으니까 로봇을 잘한다는 그런 영업을 통해서 뭔가 수주를 받아오면 창업이 안 될까 그런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굉장히 순진했죠. 그래서 제가 그런 여러분과 비슷한 처음에 시작을 했다가 지금은 어떤 단계냐면 제가 이제 지금은 그냥 인덕대학교에서 기계 설계과에서 지금 겸임교수로 있습니다. 겸임교수로 해서 거기서 이제 그 학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재직증명서도 다 나오고 교직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3년 반 전에 저희 모습은 상상을 못했습니다. 솔직히 이렇게 되리라고. 그런데 그 배경이 창업대학원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학교에서 뽑은 이유가 제가 기계공학을 전공했는데 또 창업학을 전공했고 그러면서 지금 벤처대학원에서 정보 경영을 해서 또 창업을 공부를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학교에서 봐서는 좀 특이한 거예요. 그래서 기술 경영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원래는 외래 강사로 지원을 했는데 갑자기 거기 겸임교수 한 분이 자격이 안 되는 바람에 외래 강사 중에 이제 그래도 기술과 경영을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을 뽑다 보니까 제가 며칠 만에 그 교직원 번호가 바뀌었어요. 9에서 2로 바뀌면서
인사 뭐 위원회 뭐 하더니 뭐 그냥 서류 더 보완해라 하더니 그냥 교직원이 어떻게 된 겁니다, 작년에. 그래서 지금까지 하는데 제가 이제 인덕대학교에서 강의를 하는데 거기 교수들 이제 강의 평점이 나오는데 최우수입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그 노하우를 공개하면 학생들한테 뭘 잘 사줍니다. 뭘 사주냐면 카드를 주고 초코파이하고 우유 사와라 해가지고 한 3만 원 뿌립니다. 한 과목당. 예, 그러면 150명이니까 전 강의료만큼 또 사주기도 해요. 근데 그런 게 저는 굉장히 행복하고 돈은 다른 데서 번다고 생각하고 저는 그냥 이렇게 많이 베푸는 게 결국은 남는 거다. 왜냐하면 저는 이제 또 교회도 다니고 하는데 성경에서 핵심은 뭐냐면 사랑을 베풀어라. 그럼 먹고 사는 건 하나님이 해결해 줄게. 그 원리입니다. 뭐냐면 사랑은 관심과 배려거든요. 그 관심이라는 것, 외부에 대한 I see you, 내가 당신을 보는 건데 그게 외부 환경 분석입니다. 그리고 배려는 뭐냐면 외부 환경 분석을 통해서 니즈가 나오잖아요. 배려, 관심을 가지고 보면 그걸 경청이라고 또 이야기하고 그럼 내가 뭘 할 수 있는가를 찾아내는 겁니다. 그게 I see입니다. 그게 내부 역량 분석입니다. 그게 스트롱입니다. 스트롱 위프에서 내가 스트롱이 뭔가를 찾아내고 그리고 외부 관심에 대해서 내가 그 사람이 니즈가 있다면 내가 그 사람한테 필요한 게 뭔가를 찾아내는 게 내부 환경 분석이고요. 그게 opportunity입니다. 그리고 내가 필요 없는 상태가 되는 게 위협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수학 분석입니다. 결국은 관심과 배려가 수학 분석의 기초가 되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전략이 나옵니다. 전략은 어떻게 나오냐면 외부 환경의 opportunity에 대해서 내가 가장 강점이 있는 것을 매칭을 시키는 겁니다. 그게 사업 설계입니다. 그래서 그 설계라는 것은 매칭입니다. 그래서 목적이죠. 니즈에 대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메소드를 최적화시키는 게 그게 설계고요. 그게 만약에 목적이 뭐냐면 목적은 뭐죠? 품질이 좋은 거고 내가 잘할 수 있는 건 가격을 다운시키는 겁니다. 그럼 거기는 모순이 있습니다. 그 모순을 어떤 다른 관점에서 보면은 그래서 뭔가 해결하는데 그 모순이 아니게끔 프레임을 찾아내는 게 그게 이노베이션, 혁신입니다. 그런데 보통 혁신이 안 되기 때문에 보통은 목적에 대해서 수단을 최대한 가까이 가져갑니다. 그래서 접점을 찾아냅니다. 그거를 최적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최적화가 정도가 심한 게 혁신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저는 강의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거 사랑을 가지고 사업 계획서를 이야기하고 그리고 저는 이제 대상이 원래 기계공학을 했지만 산업공학에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대우전자에 있을 때 좀 특허를 많이 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고등기술연구원에 제가 파견을 가가지고 대우그룹사에서 하는 고등기술연구원이 아주대학교하고 그러니까 산학 컨소시엄을 합니다. 그때 이제 94년부터 2000년까지 있었는데 그때 이제 그 MIT의 서남표 교수님이 제 지도 교수입니다. 그래서 그때 액시오매틱 디자인을 해가지고 최적화 설계 이론을 제가 전공을 했고요. 거기 이제 지금 보면 지금 6 시그마라고 이야기하는데 거기 다쿠치 메소드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런 걸 제가 전공을 했고 QFD, 다쿠치, 트리즈. 그래서 제가 이제 특허를 좀 많이 냈어요. 그런 게 어떤 배경이 돼가지고 어떤 설계 이론이 대상이 단지 제품에서 이제는 설계로 바뀌었을 뿐이지 매칭시키는 데 있어가지고 최적화시키는데 그게 전략입니다. 전략은 다른 게 아니고요. 내가 스트롱 하면은 쉽게 할 수 있잖아요. 그 이피션시가 높다는 개념이고 세상이 원하는 니즈는 뭐죠? 이펙트입니다. 이펙트 관점입니다. 필요성이 높으면 효과가 큰 겁니다. 그러면 효과와 효율의 최상단 우측에 있는 게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건 뭐냐면 내가 잘할 수 있는 거를 단어를 키워드를 뽑아내고 세상이 원하는 트렌드 분석을 통해서 키워드를 뽑아내고 키워드가 5개 매칭하면 25개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요 여러 군데 이피션시 이펙트 관점에서 이렇게 배치를 시키고 그러면 어떻습니까? X축과 Y축 차원을 합하면 프레임이 되거든요. 프레임에서
가장 상단, 이피션시가 가장 높고 쉽게 할 수 있고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내는 이 부분에 집중하는 게 그게 전략입니다. 그래서 전략은 밸류에이션입니다. 뭐냐면 밸류에이션은 우리가 막연하게나마 해야 되는 그런 비전들 중에 그걸 점수화시키는 겁니다. 이피션시 관점으로 10점, 이펙터 관점으로 10점. 그랬을 때 최상단에 있는 거는 10점 플러스 10점 하면 20점이 되잖아요. 그래서 순서를 쭉 랭킹을 만들고 그 중에 상위 20%에 집중하는 게 그게 전략입니다. 우리는 거기에 파레토 법칙이 정확하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20에 집중하는데 효과는 80 되고요. 나머지는 어떻습니까? 80인데 정확하게 말하면 사사분면이고 나머지 75%는 포기해도 됩니다. 그거는 효과가 20%밖에 안 돼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런 밸류에이셔닝이 안 된 상태에서 아무거나 다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재수 좋으면 이쪽 걸 하기도 되지만 우리는 보통 그렇게 못합니다. 그게 전략적 사고라고 하고요. 제가 그런 걸 전공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창업 자금 조달 실습론에서 작년에 했던 거에서 제가 버전업을 많이 시켰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그 김준규 교수님께서 또 이렇게 불러주셔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저는 오늘 이렇게 부기시키가 이렇게 계시는데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저를 안 불러주셔가지고 명함 교환할 기회도 없었고 저분이 창업대학원 학생인지 벤처대학원 학생인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저는 사실은 잘 모릅니다. 근데 이제 저를 아시면 저는 별로 도움이 모르겠습니다만 전 도움을 드릴 건 많을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 도움을 드릴 수 있냐면 제가 1층 카페는 제가 투자해가지고 제가 운영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원두도 제가 제 돈으로 사가지고 시작했고요. 그래서 카페도 제가 원래는 작년까지는 무료가 아니었는데 그걸 제가 무료화 시켰습니다. 그래서 혹시 뭐 이렇게 커피 같은 거 지금 드셔보실 거 아시죠? 근데 그게 저는 이제 투자 대비해가지고 효과가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카페 커피 뭐 1년에 한 운영비로 한 1,000만 원 투자되면 그 효과는 대단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밸류에이셔닝 하는 거죠. 사실은 제가 한쯤에서는 체육대회 해가지고 가을 체육대회 한 번 하면 1,600만 원이 나갑니다. 하루에. 그거 하고 우리가 800에서 900 투자해가지고 6개월, 7개월 우리가 이렇게 프라이드 가질 수 있는 커피하고 어느 게 밸류에이션이 있냐 이거죠. 그런데 우리가 벤처대학원, 창업대학원에 다닌 사람이라면 그 정도는 판단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하는 게 공부 따로, 현실 따로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거를 좀 안타깝게 생각해가지고 제가 그때 강력하게 작년에 학교에 좀 반대가 많았어요. 학교는 그냥 뭐 새로운 거 하려면 못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학교에 설득하느니 내가 돈 내고 내가 한번 일단 해보겠다 해가지고 제가 한 겁니다. 근데 다행히 반응이 좋아가지고 그걸로 인해서 오히려 저는 제가 오히려 많은 분들을 또 모시고 오게 되고 그런 게 어떻게 보면 하나의 그 비즈니스적인 사고가 아닌가 그 생각을 좀 합니다. 제가 이제 뭐 이렇게 설명을 간단히 드리면 저는 이제 인덕대학교에서 작년부터 강의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아톰 로봇을 지금 대표를 맡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이제 아톰 로봇은 어떻게 운영이 되냐면 저는 원래 이제 2003년부터 해가지고 로봇 회사에 작은 10명 정도의 로봇 회사에서 제가 들어가가지고 10명을 먹여 살리는 일을 했습니다. 국가과제를 그때부터 제가 기획해가지고 거기 국가과제의 책임자로 있었습니다. 제가 그러면서 정말로 그 10명을 먹여 살려서 사업계획서를 아무것도 제가 공부를 안 한 상태에서 사업성이 뭐고 수익성이 뭐고 기술성이 뭐고 뭐 이런 걸 막 보면서 하려는 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눈치거든요. 그래서 다행히 그 회사가 나올 때쯤에 매출액이 한 150억 이상 그리고 직원이 한 70명 되고 코스닥 상장 전에까지 만들어 놓고 제가 이제 나오면서 창업대학원에 딱 들어가 보니까 제가 평소에 궁금하던 게 여기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얼마나 준비된 사람인지 몰라요. 그래서 와 이건 너무 좋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와가지고 저는 어떻게 보면 봐왔던 게 그건데 여기서 이론적으로 이렇게 강의를 하니까 저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니즈를 알고 왔기 때문에 오히려 저한테는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됐던 것 같아요. 여기 이제 나와가지고 다시 2003년부터 했던 거를 다시 리핏하는 겁니다. 2003년부터 그 회사의 그
살아왔던 그 프로세스를 제가 보니까 한 4년은 매출이 없어요, 진짜. 연구소 분위기예요. 근데 과제로서 먹고 살았어요. 그런데 4년이 딱 지나니까 이게 티핑 포인트가 생겨가지고 갑자기 매출이 일어나는데 어떤 식으로 일어나냐면 제가 그 과제를 한 1년에 한 5억에서 10억 정도 받아왔는데 그가 연구소 완전 매출 하나도 없이 앉아서 그냥 국가 과제만 하는데 너무 심심하잖아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영업사원 오면 사람 보는 게 좋은 거예요. 어서 오시라고. 어디 가시냐고. 저는 영업하러 가야 돼. 어디 가시냐고. 커피 마시고 세상 이야기 듣고 그러면서 또 식사 시간이 좋잖아요. 식권 하나 더 가지고 가가지고 식사하고 그러면서 제가 하다 보니까 그분한테 제가 오바로 너무 잘해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로봇 부품을 만든 유통하는 업체에서 이제 그 영업사원인데 어느 날 이제 저를 가만히 보더니 하는 말이 제가 뭐 로봇의 부품을 하니까 여러 회사를 다니는데 이 회사와 매칭이 되는 다른 회사가 하나 있는데 거기 한번 찾아가라. 그래서 제가 찾아갔어요. 찾아가 보니까 그 회사가 이제 PSIA라는 회사인데 거기 가서 제가 이제 뭐 혹시 필요한 거 없으세요 하니까 뭐 없대요. 가버려요. 그리고 명함만 주고 왔는데 어느 날 이렇게 딱 뭐 또 전화 오더니 혹시 1,000만 원 정도 되는 로봇 하나 만들어 줄 수 있냐. 로봇이 1,000만 원이 작은 거거든요. 그래서 좋다고 그냥 만들었어요. 근데 만들었는데 그게 사실은 원가 구조 없이 만들었어요. 만들었는데 더 비싸게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1,000만 원 납품하고 이런 사태가 벌어졌는데 이제 그런 게 이제 몇 번 되다 보니까 거기서 신뢰가 쌓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걸 납품할 때 그 원가 구조 없이 만들었던 이유가 국가가 이제 재료비 좀 써가지고 이렇게 뭐 어떻게 했는데 그런 게 이제 우리는 어차피 국가 과제를 했으면 매출을 일으켜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어차피 그런 거 하라 국가 과제를 받으니까 이제 시제품을 만들어 그걸 납품했는데 이 회사에서 보니까 그래도 좀 우리가 성실하니까 그 다음에 조금 더 해봐라 또 주고 인 게 갑자기 한 2년 만에 갑자기 매출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삼성전자에 납품을 하게 되고 제가 삼성전자의 로봇을 한 150대 이상 집치하는 거고 한 2톤씩 되는 거 이걸 직접 제가 영업부터 제품 설계부터 조립까지 그러니까 납품까지 다 했습니다. 그 한 3년 하고 나니까 건물을 사더라고요. 1년에 한 7, 8억씩 남았으니까. 그래서 제가 회사에 있으면서 그런 경험 좀 해보니까 사업이라는 게 제가 한 7, 8년 가도 이게 결과가 안 보여요. 그럼 결론은 뭐냐면 성공할 때까지 하면 성공한 겁니다. 1년 안에 뭘 하겠다, 매출을 일으키겠다 해서 사업했으면요 1년 안에 일어나면 좋은데 대부분 안 일어나잖아요. 한 7년은 걸려요. 그래서 제가 그런 경험을 한번 해보니까 창업이라는 생존이 문제지 생존을 창업에 있어서 성공의 첫 번째가 뭐냐면 생존입니다. 내가 매출이 없어도 7년은 버틸 수 있느냐. 제일 좋은 게 남편이 직장 다니고 나는 자아실현하는 분이 제일 좋으세요. 그러니까 두 번째는 뭐냐면 내가 명확하게 뭘 하고 싶다는 게 정해져 있어야 돼요. 드림워커라고 들어보셨어요? 그 드림워커가 뭐냐면 김미경 아트스 비치의 분이 그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자기가 명확한 비전과 미션이 세워졌을 때 그때부터가 꿈나이 0살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앉아있지만 내가 창업을 한다고 했지만 몇 년을 하더라도 내 비전과 그런 미션이 없으면 정확하지 않으면요 내가 뭘 하고 싶다는 게 없으면 그거는 창업해도 업력에 포함이 안 됩니다. 그걸 명확히 하셔야 돼요. 저는 드림워크로서 2010년 6월에 나왔지만 명확하게 비전이 세워진 거는 한 2012년 후반기였던 것 같아요. 재작년 한 2년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로봇을 하겠다 나왔지만 그때만 해도 제가 생계형 창업이다 보니까 내가 로봇을 정말 좋아하는 걸까 아니면 내가 로봇에 대해서 만들 수 있는 게 정말 행복한 그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로봇을 최적화시키는 데 재미는 있었지 그걸 만들어가 납품해가지고 막 뒷바라지하고 이런 게 되게 싫어요. 사실은 저는 좀 지식 제조업으로 가고 싶다. 그래서 현재는 지식을 공장에서 만들어내듯이 어떤 프로세싱을 하는 게 저희 하나의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그건 나중에 설명드리고요. 자, 그래서 저는 아톰 로봇을 내가 2010년부터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 그 로봇 개인 회사하고 법인 두 개가 있는데 법인은 그저께 정리했습니다. 왜냐면 페이퍼 이제 컴퍼니로 했는데 이
제가 개인 회사로서 벤처기업 인정하고 그다음 ISO 이런 거 다 받았습니다. 그리고 국가 과제를 하는 생기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 거기 이제 제가 메인인데 개인 사업자라도 충분히 다 합니다. 오히려 개인 사업자는요 내 돈 통장에서 빼가지고 내가 쓰는 건 아무 말이 없는데 법인을 만들어 놓으니까 통장이 있는데 이게 내 돈이 아닙니다. 가수금사이면요 스트레스 받아요. 그리고 법인 만들면요 뭐가 그렇게 세금 내라는 것도 많고 회계법인에서 매출은 하나도 안 일어나는데 뭐 세무조정료 이번에 또 90만 원 내고 그리고 또 월 11만 원씩 또박또박 하고 그러니까 평균 세무회계 쪽으로만 해도 아무도 아닌데 20만 원씩 평균 나오고요. 그리고 또 법인은 하기만 해요. 그래서 제가 그냥 정리해버렸어요. 제가 이제 BI센터 들어가기 위해서 그 법인을 만들었는데 이제 용도 폐기한 거죠. 3년 딱 지나고 이제 폐기 딱 시킨 건데 저는 이제 개인 회사를 하는데 이 개인 회사를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이제 말했듯이 제가 여기서 2003년부터 2010년까지 로봇 회사에 있으면서 제가 뭐 한 로봇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대우전자에서 94년부터 2000년까지 그 서울역 앞에 대우센터 거기 16층에 근무를 했는데요. 그때 이제 개벽팀 그걸 제가 이제 했습니다. 그때 이제 신입으로 들어가가지고 이제 컴퓨터 그래픽으로 해가 3D 솔리드웍이라는 뭐 프로 엔지니어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어 카티아 이런 걸 제가 능수능란하게 해가지고 컴퓨터상으로 모든 걸 다 했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그때 개벽팀 해가지고 뭐 이렇게 스피커 막 우프 한번 울리면 막 촛불 딱 꺼지죠. 거짓말입니다. 그런 거 막 하고 그런데 제가 이제 그때 저는 이제 어떤 생각을 가지냐면 평생 공부한다. 그래서 저는 그 밑에 지하에 서점이 있어가지고 서점을 5년을 다녔습니다. 왜 다녔냐면 그때 일반 대학원을 다니면서 회사를 다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 대학원 다니면서 회사를 다니려면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그래서 그때 제가 이제 서점에서 도서관 같이 이용한 거예요. 그래서 서점 가가지고 논문 주제 찾고 그러다가 서점 따라오고 결혼했어요. 서울역 앞에 대우센터 지금 그래서 서점 따라오고 결혼하고 잘 살고 있습니다. 서울역 앞에 대우센터는 제 고향입니다. 왜냐하면 하여튼 제 거기 아지트가 다 거기에요. 서울역 앞에 대우센터 하면 저희 집 거기 이제 장모댁도 거기 있고 남대문이 저희 앞마당이고 그래서 와이프는 남대문 쇼핑하는 게 유일락입니다. 그래서 뭐 심심하면 남대문 걸어가면서 저 집 망했네 안 망했네 뭐 이런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현재는 그 포스코 경영연구원이라든지 현대중공업에 그런 데서 주로 MOT 기술 경영 쪽을 주로 하는데 지금 이제 영역이 넓어 제가 마케팅 전략, 기술 마케팅 아니면 뭐 기술 무조건 앞에 하나만 붙이면 돼요. 기술 마케팅, 기술 경영 정말 좋아요. 완전 기술 홍보 마케팅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저는 이제 그겁니다. 여기 보면 기술 경영 전문가 이게 이제 제가 2012년 말에 정립이 됐고 이걸 제가 하고 싶다는 게 그때 정립이 된 겁니다. 그 전에는 제가 생존용으로 가다 보니까 나도 모르겠어요. 뭘 해야 될지 모르는데 창업대학원에 와가지고 이게 1년 이제 2011년 하면서 명확해지기 시작하면서 한 2년을 여러분과 같이 이렇게 막 헤매면서 이렇게 앉아 있다가 결국은 제가 이제 그 기술 경영 전문가로서 이제 거듭나게 된 게 한 2년을 이렇게 공부하다 보니까 2년 후에는 이게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재작년부터 필 받아가지고 지금까지 이제는 한 포스코나 이런 데서 시간당 뭐 한 50씩 받고요. 11시간 강의하면 감사하게 그냥 500씩 받고 그게 할만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비전이 뭐냐면 다른 거 다 안 하고요. 그냥 특강만 해가지고 돈 한 500씩 받고 나머지 한 3, 4일 강의하고요. 나머지는 그냥 공부만 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공부만 하는 게 제 평생 소원입니다. 그러는 게 너무 재밌어요. 공부하는 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식 제조업에서는 밸류체인상 뭐 재료를 구매하는 게 저는 공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책 사는 건 별로 안 아까운 것 같아요. 이게 책 사다 보니까 그냥 그 숫자에 불과한 것 같아요. 그냥 있으면 다 사요. 다 사가지고 집에 막 이거 딱 넣고 그냥 보면 뿌듯하고 지금도 그래요. 그러다 이제 낚였다는 책을 이제 가져다가 그거는 강의할 때 선물로 주고 그래서 이제 책이 진짜 집에는 정말 엑기스만 남아있어요. 그래서 그 책은 그래서 그 중에 제가 벤처대학원이나 창업대학원에 있으면서 교수님들한테 추천받은 책이 제일 엑기스더라고요. 제가 어제도 그렇고
제가 이제 빅데이터라는 강의를 또 듣는데 거기서 추천받은 그 교수님이 추천해준 책인데 그게 품절인데도 불구하고 중고래가 샀는데 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왜 그런 말씀드리냐면 제가 예전에 그 소프트웨어를 공부하려고 뭐 메소드가 뭐고 그 포인트가 뭐고 포인트 함수가 뭐고 구조화가 뭐고 그 개념이 잠대어 너무 힘들었는데 그 책을 아침에 화장실 가서 읽는데 단 30분 만에 20년 전에 고민이 다 해결됐어요. 그렇다니까요. 그 스승을 누굴 만나느냐 중요하고 책을 한 권인데 그 책 한 권이 제가 맨날 봐도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 게 지금 이해가 된 거예요. 그런 경우는 예. 책 제목이 뭐예요? 그거는 저도 모릅니다. 저는 그냥 내용만 봐가지고 제가 좀 단점은 아닌데 제가 감명 깊게 영화를 봤잖아요. 그 내용만 기억나지 제목이 기억이 안 나. 저는 그 집중할 때는 확실하게 집중하는 것 같아요. 그 전략적으로 신경 안 쓰는 건 생각 안 하고 제가 차 번호판도 모릅니다. 전화번호는 기억하세요? 제 것만 기억합니다. 와이프는 기억 못 해가지고 제가. 자,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이제 강의하는 것은 뭐냐면 저는 지식 제조업의 결과물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식 제조업의 결과물. 여러분들도 여기서 강의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컨설팅 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코칭 하시는 분도 있는데 결과물은 전 그겁니다. 사람한테 마음의 창을 전달해 주는 겁니다. 이런 창도 있다는 거. 그래서 오늘은 정책 자금이라는 강의를 해서 여러분들이 평소에 생각하는 어렵다게만 생각하는 그런 프레임이 있다면 그걸 조금 더 명확하게 해준다든지 아니면은 마음의 창을 제가 바꿔 달 수 있는 그런 걸 만들어 준다든지 아니면 경우일수록 많은 창들을 이렇게 선택할 수 있게끔 제공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똑같이 앉아가 저를 보지만 저는 이제 내공학도 했거든요. 내 인지공학도 했고 하다 보니까 로봇을 하다 보니까 그리고 해부생리학도 하고 의학도 공부했습니다. 한의학도 제가 3년을 공부했고 그리고 해부생리학부터 해가지고 카이로프랙틱 이런 쪽에 제가 사업을 2년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은 세상을 보는 게 눈으로 보는 게 아니고요. 물어보니까 뇌로 봅니다. 뇌의 구조에 따라서 그 사람이 세상을 받아들이는 게 다르고요. 여기서 내가 인지하는 능력은 각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세상을 흐릿하게 보고 어떤 사람은 또렷하게 보고 내가 관심이 있는 것만 보이는 겁니다. 뭐냐면 우리는 감각이 올라오잖아요. 감각. 모든 건 감각이 뇌로 올라옵니다. 그게 이 연수를 통해서 이 후두역으로 옵니다. 그게 자극을 받아가지고 이제 감정하고 연결이 되면 감성이 되고요. 생각의 뇌가 이 감각과 연결되는 이성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게 각인이 되는 게 대뇌의 피질, 내부로 피질이 있는데 거기에 시냅스를 통해서 강화가 됩니다. 우리가 생각을 계속하게 되면 뉴런과 뉴런이라는 세포가 있는데 그 사이에 연결하는 어떤 시냅스가 있는데 이게 전달 물질이 계속 강화가 되면은 쓰면 쓸수록 이게 강화가 돼가지고 거기가 기억력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기억하는 건데 우리는 세상을 보는 것은 기억으로 보는 거거든요. 그 기억이라는 것은 내 감각에다가 나의 감정이나 생각이 결합이 돼가지고 뇌에 시냅스가 강화되는 걸 기억이랍니다. 그래서 세상을 보는 것은 내가 기억으로 본다. 다른 말로는 경험으로 세상을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강의도 여러분들한테 그런 경험적인 간접 경험을 많이 시켜드림으로 해가지고 기억에 이게 어떻게 각인이 돼가지고 기억이라는 데로 가가지고 세상을 조금 다르게 볼 수 있게 그렇게 제가 임팩트 있게 강의를 해보려고 하는데 한번 보세요. 여러분 어느 게 튀어나온 거고 어느 게 들어간 겁니까? 우측이 들어간 건가요? 우측이 들어갔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왼쪽이 들어갔고 저를 기준으로 왼쪽이 들어갔다고 들어갔다. 왼쪽이 들어갔다. 왼쪽이 이렇게 할게요. 요게 들어갔다고 보이는 겁니다. 들어갔다. 요게 들어가면 그렇게 보이는데 손 안 든 사람은 요건 볼록 튀어나왔고 요건 들어갔다. 왼쪽이 그렇게 보는 거야. 왼쪽이 들어갔다고 보입니까? 아니면 튀어나왔다고 보입니까?
왼쪽에 들어갔죠. 처음에는 들어갔다고 보이는데 지금 둘다 보니까 입체적으로 돼 있네요. 아, 근데 한번 보세요. 근데 이거하고 이거하고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죠. 다르죠. 같은 거 같은데. 어떻게 이건가? 180도 돌리면 맞아요. 자, 볼게요. 대부분의 사람이 이게 들어갔다고 생각하고 튀어나왔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거는 왜 그러냐면 우리 머리 구조에는 DNA가 그렇게 돼 있어요. 네, 한번 볼까요? 튀어나왔어요. 해는 항상 위에서 아래로 빛을 비추고 그리고 우리 생활 환경이 보는 관점을 다르게 만들었거든요. 똑같은 현상입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의 그 착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프레임을 조금 항상 빛은 위에서 밑으로 비치니까 어때요? 위에서 비치니까 여기 그늘이지죠. 그러니까 이건 튀어나왔다고 항상 생각합니다. 근데 이거 거꾸로 하면 이게 들어갔다고 보이는 게 햇빛을 기준으로 보면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는 것은 보는 게 아니다. 실제로. 그게 뭐죠? 실존주의죠. 눈으로 보는 게 현실에서 뇌로 본다는 거죠. 그게 인식론적 관점인데, 자, 여러분들한테 그런 프레임을 좀 제공하겠습니다. 저를 간단히 설명하면 여기 진짜 가짜가 있어요. 한번 물어볼게요. 1년 동안 특허 출원 500건 했다. 이게 가짜 같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몇 건 했을 것 같습니까? 150건. 150건. 네. 제가 대우전자에서 1등을 했는데 그 당시에 대우전자가 특허 출원 기업 중에 1위 했고요. 기아자동차가 2위를 했었어요. 그런데 대우전자 내에서도 1등 했으면 대한민국 1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몇 건 했을 것 같습니까? 3년 동안 3일 만에 그러면 500건보다 많다? 적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럼 10년 동안 로봇 250건 개발했다. 이게 가짜 같다. 예, 몇 건 했을 것 같습니다. 한 100개? 100개. 150개 정도. 예. 다들 그 높이는 안 봐주시네. 1년에 출판 3건 했다. 이게 가짜 같다. 이건 맞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1년에 사업계에서 표창장 5개 받았다. 예, 몇 개 받았어요? 한 2개 정도요. 2개. 아, 이성 씨는 그때 저하고 같이 했는데도 잘 모르네. 아니 징징징 가라고 이렇게 네. 해서 네 번째가 가겠구나. 네 번째 자 볼게요. 제가 특허 1,050건 출원했습니다. 네. 그 96년부터 98년까지 1000일 동안에 1,050건을 했어요. 이게 뭐냐 특허 출원서인데 이걸 제가 잊어먹었다고 생각하는데 이사를 한 5번 하다 보니까 잊어먹었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이걸 옛날에 총각 때 하숙집부터 들고 다녔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라면 박스에 넣어가지고 라면 박스 두 상자 분량 넣어 다녔는데 이게 지금 와서 빛을 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잊어먹었다 했는데 알고 보니까 장모댁에 이걸 맡겨놨더라고요. 그래서 2년 전에 발견해가 너무 기쁜데 이게 몇 장 정도 보이세요? 높이가? 종이로 몇 장? 요게 500장, 1000장, 1500장, 2000장, 2500장, 3000장, 3500장 이렇게 7000장인데 근데 저 출원서 하나가 6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나누면 1050건 되는 1050개 정도 출원했고 에디슨이 몇 개 정도 했는지 아세요? 안 물어봤어요. 에디슨이 저도 우연히 알았는데 1130개 정도. 예, 제가 좀 비슷한 기억을 했다고 저는 보고요. 이때는 제가 미쳤다고 생각해요. 제가 몰입이라는 걸 경험을 했는데 정말 한 곳에 몰입을 해가지고 제가 한 3년을 이렇게 하니까 꿈속에서도 산신령이 특허 출원해지고요. 그때 그런 경험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뭔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정보를 알고 그걸 이렇게 많이 아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내 내면의 어떤 그 생각의 그 어떤 블록을 쌓아올리면 그게 더 강력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스님들 보면 명백백이 근데 예를 들어 저는 인생이 뭔가를 이렇게 했을 때 처음에 책을 보고 안 했고요. 처음에 제 나름대로 사람 인자에다 날생자다. 사람이 두 명이 이렇게 기대고 있다. 이게 관심과 배려 아니겠습니까? 이게 사랑이고 사랑이 날생 생기는 게 그게 인생이다.
그래서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구나 이런 가정에서 계속 생각하다 보니까 인생 하니까 이제 제 나름대로 비전이 생깁니다. 그런 식으로 어떤 모든 걸 제 나름대로 프레임이 있는 상태에서 그걸 들이대면은 좀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제가 이제 특허는 뭐 이런 대표적인 특허를 좀 했고 이걸로 해가지고 제가 그 당시에 차도 사고 공부도 하고 월급보다 특허 출연료가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뭐 굉장히 럭셔리하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로봇을 했는데 10년 동안에 250건 했는데 혹시 이 로봇이 뭔지 아세요? 예, 텔레비 나온 로봇 같습니다. 슈보. 그거 제가 같이 개발했고요. 그 카이스트의 슈보. 제가 여기 로봇파를 제가 개발했고, 요거는 에보라이가 노래 부르는 로봇인데 안드로이드 로봇입니다. 그래서 여기 여자인데 색깔 옷을 이렇게 비슷하게 맞춰 입고 한번 그때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발표하는데 목이 부러져가지고 소리가 안 나와가지고 그때 이제 정통부 장관이 와가지고 쫙 있는데 노래를 부르는데 이러더니 마음상에 제가 노래 부르고 싶더라고요.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거는 세로키라 해가지고 이런 이런 로봇팔은 요게 여기 들어갔는데 이런 걸 줄였습니다. 그래서 로봇팔 이쪽이 이제 제가 많이 했었습니다. 이제 그 아톰 로봇을 설립하고 3년 반 동안에 먹고 있어서 나중에 보니까 이만큼 많은 로봇을 제가 개발했더라고요. 한 3년 반 동안에 개인 사업자가 해가지고 그 중에 보면 여기 뭔지 아세요? 사대강 로봇. 예, 사대강 익투스도 제가 했습니다. 개인 사업자면서 1인 창조 기업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능력을 좀 인정받은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로봇 버전 5, 익투스 버전 5의 하드웨어를 제가 개발했는데 여기 메인 기술이 5개 들어가는 그 중에 하나를 했고 그 당시에 청문회에 뭐 하여튼 그때 많이 뭐 불려다니고 했는데 거기서 저를 불러야만 알 수 있는 내용을 그 청문회에서 막 그 국회의원들이 막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저건 내만 알고 있는 건데 왜 저기서 이야기하지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러니까 저게 그 유명한 거는 로봇 물고기입니다. 예, 맞습니다. 말도 많은 로봇 물고기. 이게 원래 군사용 로봇인데 말 한마디 잘못하면 이게 갑자기 환경감시용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건 그런 것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책을 3권 낸 건 맞습니다. 예. 우리 그 창업대학원 분하고 협업으로 해가 3권 공동 출판한 게 맞고 이제 상을 6개나 받았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거기에 제가 그때 이제 사업계획서를 많이 만들어 봤던 경험이 많이 도움이 되고 이 사업계획서에 입상하는 바람에 제가 창업대학원은 돈 받으면서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돈을 내고 다닌 게 아니고 돈을 많이 받아가지고 그걸 다 그냥 술 사는데 다 썼습니다. 예,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회사에도 이제 하고요. 그리고 벤처 기업 뭐 이런 거 다 해봤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창업자금 조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 계시는데 지금 창업을 하시려고 오신 분 계세요? 창업을 하려고. 이승 대표는 창업을 하려고 온 거예요? 아니면 컨설팅 하려고 온 거예요? 6년째야. 하고 있죠. 그럼 공부하러 오신 내용 그냥 공부하고 싶어서. 공부하고 싶어서 뭔가 더 좀 업그레이드 하고 싶어서 나머지 분 중에 창업이 아닌 컨설팅을 하고 싶다로 오신 분. 제가 왜 여쭤보냐면 그에 맞도록 제가 로드맵을 제가 다 말씀드릴 겁니다. 그러면 얘도 저도 아니다. 창업이 목적인데 예. 확실한 뚜렷한 예. 뭐가 지금 없습니다. 없습니까? 네. 저하고 비슷하실 거면 저도 뭐 한 2년 동안 막 맨날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는 생길 거죠. 예, 생기기를 지금 예. 바라면서 찾고 있습니다. 예. 또 어떻게 지금 뭔가 이제 뭔가 경력을 좀 여기서 만들어 가고 싶고 뒤에 분도 마찬가지죠. 컨설턴트. 여기 또 지금 어떻게 저도 같습니다. 컨설턴트. 아니요, 지금 이제 창업에서 뚜렷한 목표가 없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같습니다. 갔다는 게 이쪽 갔다는 게. 네, 저희 회장님. 예. 그렇습니다. 제가 그런 걸 좀 감안해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인생 로드맵을 제가 먼저 이야기를 할 거고 그리고 창업 로드맵도 이야기할 거고요. 그건 다 저의 이야기입니다. 저의 이야기고 그리고 제3의 자본으로서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한다. 이게 왜 중요한지를 이야기를 드릴 건데 그겁니다. 창업을 하는데 국가 자금을 안 받고 하는 게 더 좋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안 받고 할 수 있으면 제일 좋아요. 그런데 그거는 조금 뭐랄까 그거에 부모님이 도와주겠다는데 난 능력이 좋으니까 나는 안 받고 해보겠어요. 객기 부리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받을 땐 받으세요. 예, 객기 부리지 말고 그런 느낌이 듭니다. 자, 창업이 필요성을 먼저 말하자면 지금 여러분 2010년도에 지금 71년생 기준으로 여자분들이 무병장수하면요 예상 수명이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94세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무병장수하면 다 100세가 넘어요. 사고사까지 포함해야 94세고, 근데 이 연령층이 50년 후에는 그대로 올라갑니다. 그대로 이 연령이 그대로 올라가고요. 그냥 요렇게 이제 역피라미드가 됩니다. 그럼 어떤 의미냐면 이때는 평균 연령이 평균 수명이 어떻게 120세입니다. 그게 어떤 의미냐면 프레임이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은 불과 50년 전에는 70세 기준으로 봤을 때 결혼 정년기가 어떻습니까? 내가 한 60세에 60세에 손자를 보겠다면 내 아들이 몇 세에 결혼을 해야 될까요? 30세 이전에 해야 되겠죠. 그래야지 또 30년 후에 이제 내가 이제 우리 아들이 또 60세가 되면 그 아들이 또 이제 또 결혼하고 그런데 지금 100세 시대고 120세가 될 때는 결혼 정년기가 40세가 돼도 사실은 그 80세에 손자 봐도 된다는 거예요. 그런 프레임으로 바뀌는데도 불구하고 부모 나이 때는 그런 트렌드를 못 읽으니까 우리 자식이 지금 26, 27인데 장가도 못 가고 이런 말을 하실 수가 있어요. 스트레스 줄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37.5세까지는 뭘 해도 됩니다. 그런 나이가 됐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주노동 인구가 50세에서 80세로 바뀝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와서 하는 건 굉장히 좋은 선택입니다. 왜냐하면 4, 5, 60대에 만난 분들이 100세까지 가는 거예요. 그런데 20대 때 만난 사람들이 지금까지 이제 오면서 어떻습니까? 용도 폐기가 된 겁니다. 대학교 친구들, 지금 여러분들 대학교 친구들한테 도움 받는 경우 있습니까? 거의 없을걸요. 저는 경희대 기계공학과 나왔는데 저는 기계공학을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전자회사를 가가지고 하다 보니까 업무상 만날 일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도 만날 일이 없고, 그런데 지금은 이제 친구들이 저를 만나자고 합니다. 왜냐면 이제 슬슬 이제 잘릴 때가 됐거든요. 잘릴 때가 되니까 이제 뭐 전부 이제 차부장 아니면 임원 빠른 친구는 임원 이러다 보니까 이제 자기네들도 이제 슬슬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를 만나자고 하는데, 그럼 이제 제가 창업대원 다 데리고 와야죠. 창업대원 내년에 많이 데리고 올 것 같은데 그런 겁니다. 이제 슬슬 잘릴 만한 사람들 다 데리고 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충전을 해가면은 100세까지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같이 이렇게 모여 있는데 속해 있다는 거는 지금은 모르지만 10년 후가 되면요 굉장히 메리트 될 겁니다. 그거는 제가 확신해요. 자, 볼까요? 예전에는 70세가 100세가 되면서 여러분 저 옛날에는 26.3세 결혼 정년기예요. 왜냐하면 아침 9시에 출근해야 되니까. 그죠? 100세 나이로 보니까 어때요? 옛날에는 70세 기준을 보면 아침 9시가 26.3세인데 아침 9시에 출근해가지고 열심히 일해가지고 저녁 6시에 퇴근할 때가 52.5세, 뭐 많게는 한 58세 이때 8시쯤 뭐 9시쯤 퇴근한단 말이에요. 그때가 그리고 한 10년 열심히 살다가 깨끗하게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100세 시대로 보면 37.5세입니다. 그 정신연령이 사람은 상대적이어가지고 죽는 나이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보면요 37.5세가 옛날에 26.3세하고 같은 겁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만약에 내가 한 50세다 그럼 이제 점심 먹고 이제 일 좀 해볼까? 막 이러는 거예요. 한참 일할 나이가 오후 1시부터 오후 6시까지인데 이때가 75세에서 80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좀 프레임을 바꿔야 된다. 제가 오늘 처음부터 이야기했지만 새로운 프레임을 제공하겠다고 했는데 그 프레임을 좀 가지시라. 그래서 너무 애들한테 뭐 한 20세대가 대학교 뭐 좀 잘못 들어가면 어때? 앞으로는 이
37.5세 때 출근한 나이면요, 웬만하면 박사 다 따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옛날에는 26.3세일 때 대학교가 최종 학력이었어요. 왜냐면 이때 군대 갔다 오고 졸업하자마자 취직하고 애 낳아야 되고 동시 패션으로 4개를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굉장히 바빴어요. 그런데 지금은 헤매도 돼요. 저는 언제까지 헤맸냐면 이때까지 헤맸어요. 사실 제가 46인데 5년 전까지만 해도 제가 막 헤맸어요. 도대체 너 뭐 하려고 이렇게 직장도 막 이렇게 다니고 그러냐 했는데 제가 이때부터 이제 출근해가 좀 제대로 이제 힘쓰기 시작하고 있는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프레임을 바꿔야 돼요. 그래서 주위에 스트레스 줄 필요도 없고 우리 나이 때 한 10년 후가 되면 대학교 정원이 줄어들면서 대학은 의무 교육화 될 겁니다. 독일식으로. 그러려면 석사, 박사를 어디가 나오고 그 사람들 평생을 가기 때문에 그냥 지금 보면 어느 고등학교 나왔어요? 물어봅니까? 그 당시에는 이때는 대학도 많이 안 가셨기 때문에 고등학교 최종 학력이니까 어떻게든 공통점을 가지기 위해서 고등학교를 물어봤는데 이때는요, 우리 나이 때나 앞으로 20년 후에는 고등학교, 대학교는 그냥 말 그대로 조금만 하면 그냥 다 가요. 그거는 최종 학력이라고 볼 수 없어. 최소한 석사, 박사는 돼야지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해요. 그래서 평생 교육 시스템이 이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기 창업대학원에 와가지고 내 나이에 공부를 한다? 절대 그런 생각을 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죠. 오히려 제 나이가 제일 어립니다. 벤처대학원에 가면 평균 우리 벤처 전문대학원의 평균 나이가 몇 살인지 아세요? 박사를 받는 게 평균 나이가 몇 살인지 아세요? 박사가 47세. 우리 대한민국의 평균 박사 연령이. 그렇고요. 제가 46세니까 올해 받으니까 비슷하게 가죠. 제 나이에 박사를 한다는 게 딱 중간이죠. 그리고 앞으로 10년 후는요, 계속 늦어지가 50대 초반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는요, 지금 46인데, 느낌이 46인데 어떻죠? 46이면 옛날 32세하고 같아요. 정신연령도 그렇고 생리적 나이도 똑같고. 옛날에는요, 저 46세 되면 죽어야 된다 생각했어요. 진짜 그래요. 막 담배 냄새나고 꼬랑하고 그냥 가까이 가기 싫고 할아버지 티가 좀 나고. 물론 친구들하고 모이면 정말 친구 술 마시러 갔는데 내가 친구한테 야 너 하니까 옆에서 보더라고. 왜 그러냐면 아버지 뻘 되는 사람한테 막 말 하는 것 같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사람도 있다. 그래서 제가 조금 그런 우리가 나이인데 관리를 잘하면은 확실히 이때까지는 재밌게 살 수가 있다는 게 중요하고 우리는요 지금이 피크가 아니고 죽기 전에 인생의 피크가 되도록 조금씩 해서 좋아지는 게 더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이렇습니다. 앞으로는 수능 예정에 따라서 새로운 형태의 어떤 경제가 된다. 이게 뭐냐면 몸으로 떼어가지고 제품을 많이 만들어가지고 매출을 이렇게 GDP를 올리겠다?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밸류를 올려가지고 돈을 많이 받는 시스템을 가집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창업을 하더라도 내실 있는 창업을 하자. 행복을 고려한 창업을 하자. 그게 제 모토고요. 제가 행복하지 않은데 그 돈만 많이 벌겠다고 창업하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지금 대부분이 그래요. 그래서 보면 돈을 목적으로 하다 보면 창업이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잘할 수 있는데 세상이 원하는 일을 해야 되고 대기업 중심에서 앞으로는 1인 지식 제조업을 합니다. 지식 제조업을 한다는 특성은 1인 기업임을 의미합니다. 앞으로는 1인 기업이 보도구가 안 난다? No. 왜냐면 1인인데 1인의 밸류가 김연아 같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움직이는 중소기업이 될 수가 있어요. 네, 그렇고요. 옛날에는 노동하면 휴식이었는데 지금은 노동 다음에 제2의 인생 50세부터 창업대학원 와가지고 다시 공부해가지고 다시 창직을 해서 휴식하고 앞으로 여기서 이제 끝이라고 했으면 이때부터 수익 없이 완전 거지같이 살아요. 거지같이. 그렇게 살 거냐 아니면 정말 한 번 더 할 거냐 그거는 여러분의 선택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왜 물어봤냐면 인생 창업 로드맵을 말씀드리면 앞으로는요 이 창업이라는 게 지금은 어떤 창업이냐면 이때 먼저 창업을 사람 기술 자본 마케팅을 가지고 시장을 찾아내 가지고 아이템 희한한 거 하나 만들어 가지고 그걸 가지고 빨리 창업해서 매출 일으켜라 그게 지금의 컨셉인데 앞으로의 로드맵은 어떻게 되냐면 경력이 대학교에서 저를 이야기했죠.
대학교에서 기계공학을 했는데 대학원에 대학 그냥 기계공학 전공을 하나 했고 그 다음에 경영을 했고 로봇을 했는데 제가 기계공학으로는 아마 몇만 번째 잘할 겁니다. 경영으로도 몇십만 번째 잘할 거예요. 명함도 못 내밀어요. 근데 경영을 하면서 기계를 하는 사람은 드물어요. 그럼 거기서 제가 1등을 합니다. 그런 개념입니다. 그리고 거기다 로봇까지 했어요. 그럼 희소성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런 분야를 하는데 앞으로는 내가 공부를 열심히 많이 해가 나와가지고 써먹겠다? 그럼 벌써 떨어진 기술이 돼요. 그래서 앞으로는 일이 학습이 되고요. 학습이 일이 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험들을 계속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이를 만들어내고 그럼 다양한 이론과 경험에서 중간 능력을 아까 말했듯이 저는 기술에서 경영까지 고사님 제 거니까 그럼 그게 퍼스널 브랜드가 생기고요. 근데 요즘 어떠냐면 제가 설계인데 사업 설계죠. 기술 사업과 설계 쪽에 이름이 좀 나다 보니까 저한테 자꾸 일이 들어와요. 그러다 보니까 돈이 돼요. 돈이 됩니다. 한 2억밖에 해주면 몇 퍼센트 받아요. 그런 컨설팅 계약을 하고 그러면은 어때요? 일이 많아지니까 사람 키워야지. 월급을 주고 키우게 되면 자연스럽게 2사람 이상 모인 게 뭐죠? 모일 배자, 사자, 회사가 되잖아요. 자연스러운 창업이에요. 그래서 간의 수목으로 조그맣게 뭘 하다가 이게 자꾸 일이 커져가 한 사람은 이 매실이 있다 보니까 오래 가는데 처음부터 어떤 벤처 투자를 받겠다. 그래서 뭘 아이템 하나 이상한 거 가지고 그냥 했다. 물론 차별화된 거죠. 근데 그게 과연 잘 되는 것과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경영 수업이 안 된 상태에서 나는 단지 기술만 좀 가지고 하지 거기다가 사람 그리고 마케팅, 자본, 매니지먼트 이런 게 안 된 상태에서는 어떤 느낌이냐면 잘 돼도 재앙이고 못 돼도 재앙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버스를 운전하는데 라이센스가 없는 버스를 운전하는 것 같아요. 거기에 브레이크 없는 엑셀만 있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그래가지고 잘 되면 엘리베이터에 올라가. 근데 거기에는 내 직원들하고 가족들 다 담아 싣고 신나게 올라가요. 그런데 올라가 보니까 7, 8년 돼 10년 됐더니 세금 얻어맞고 아니면은 사람 도망가고 아니면은 뭡니까 뭐 마케팅이 빵꾸나고 그래 갑자기 추락을 했고요. 아이템이 고갈돼가 다음 넥스트 제품이 없는 거죠. 그게 창업의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잘 돼도 한 방에 가고 못 되면 못 되는 대로 또 수렁에 빠지고 그게 창업의 현실입니다. 확률적으로도 100개 해가지고 제 주위에 잘 된 사람 거의 못 봤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주위에 자세히 보면 생존에 있다는 자체가 성공입니다. 이성 씨 어떻게 생각합니까? 네. 주위에 100명 중에 잘 된 사람 있어요? 잘 나가고 지금 돈 해가지고 BMW 타고 다니는 사람 있습니까? 거의 저도 지금 한 6년째인데요. 거의 살아있는 사람은 여기 2사람밖에 없죠? 네, 거기 안에서 그런 거 같고요. 제가 지금 이성 씨나 저나 몇백 명이 있는데 주위 지금 없죠? 네. 저하고 이렇게 느꼈죠. 그게 세상입니다. 근데 창업을 하시겠습니까? 그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인생 로드맵을 만드는데 여러분들은 처음에 학습을 통해서 도네이션을 통해서 퍼스널 브랜드를 계속 돈이 안 되더라도 자기가 좋아하면 계속 하세요. 3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게 사업입니다. 계속 하다 보면 그 다음에 인정해줘. 그 사람 하면 그걸 잘해. 그러려면 어떻게든 일이 옵니다. 그거 열심히 하다 보면 자기 좋아서 하니까 실증이 안 나지. 남들은 뭐 하기 싫지만 나는 좋은 거야. 뭐 열정이 나. 그래 하다 보면 일이 생기는 거지. 처음부터 내가 막 아이템 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이게 과연 잘 될까? 지금 현재 결론을 내렸어요. 그러면 나이가 드신 분은 나는 어쩌란 말입니까? 40대부터 60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살아온 경력 있잖아요. 그걸 잘 디파인을 해보면 여러 개의 일을 했을 거예요. 그 중간 능력을 찾아내고 이분들은 그래도 뭐 조금 모아놓은 돈이 있다면 공부를 먼저 해가지고 창업대학원하고 공부하고 그 다음 봉사를 하는 거예요. 봉사를 하다 보면 이제 거기서 그 분야에서 계속 한 3년 하다 보면 네트워크가 되죠. 그러면서 내가 또 전문성도 쌓여요. 그럼 똑같이 퍼스널 브랜드 생기고 그래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이라는 건 한 3년 이상 1만 시간의 거증을 맞춰야지 이게 자격이 됩니다. 근데 처음에 와가지고 컨설팅 한다? 제가 만약에
제가 기업에 있는데 웬 아주머니가 자기가 창업대학원 나와가지고 컨설턴트 한다고 해가지고 와가지고 내가 컨설팅 하겠다면 내가 컨설팅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그냥 이론적으로 책 보고 사업 계획서는 이렇게 쓰고 이렇게 하는데 그분이 경험도 없는데 와가지고 컨설팅 하겠다고 막 들이 이렇게 하면 제가 받을까요? 안 받는데. 컨설팅이라는 거는 그냥 이론은 되는 게 아닙니다. 그 분야가 있어야 돼요. 내가 살아온 분야. 근데 아줌마로서 잘할 수 있는 분야가 있잖아. 애를 키워봤다든지 아니면 애를 키우면서 마음고생을 해봐. 그러면 아줌마들을 컨설팅을 할 수 있어요. 그죠? 아줌마가 아줌마들을 컨설팅을 할 수 있어요. 그게 폄하가 아니고 내가 잘하는 분야가 있고 그 분야에서 컨설팅을 하는 겁니다. 기업을 컨설팅은 못하겠죠. 내가 기업을 해봤어야지 컨설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경험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거를 부정하지 말고 어떻게든 내가 청소부로서 내가 살아왔다. 그럼 청소에 대한 노하우가 있는데 여기다가 공부를 하면 청소업체 컨설팅을 할 수 있어요. 거기에 밑바닥 다 그런 식으로 가야지 이건 무시하고 내가 아주 세련된 어떤 자업으로 가서 컨설팅 하겠다? 백날 해보십시오. 되는가? 안 된다. 그런 걸 제가 이야기를 듣고 가고 그래서 퍼스널 브랜드라는 건 커스텀 무브가 되려면 중간 영역 니치 마켓에서 찾아가지고 거기를 하면요 1명 정도는 먹고 살 수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전문가 앞서가는 사람입니다. 프로페서 교수님도 계시지만 남보다 한 발짝 앞서가는 사람이 프로페서가 뭐죠? 페데스트리안 발이라는 뜻이거든요. 한 발 앞서가는 뜻입니다. 프로가 프로스펙스의 프로입니다. 뭐냐 앞서가는 사람 분야 개척자 시장을 만드는 사람 이런 사람입니다. 똑같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창업대학원 해가지고 내 로드맵을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 아이템 로드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원 자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지금 지원 자금을 제가 받겠다. 그냥 받을 수 있어요. 대충이야 받을 수 있는데 그 전 단계가 중요합니다. 뭐냐? 사업 계획서가 있어야 지원 자금 받을 수 있고 사업 계획서를 만들려고 보니까 이 사업 아이템이 타당성이 있느냐를 먼저 조사를 해야 됩니다.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했을 때 사업 계획서 만들어가지고 지원을 받는데 더 중요한 거는 이겁니다. 사업 아이템 발굴하는 거, 인맥 관리, 기술 축적, 자본 들어가 이런 능력이 먼저 배양이 된 상태에서 사업 타당성 분석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고요. 사업 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지원 자금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이 프로세스를 무시하고 마음이 급해야 돼서 사업 계획서 대충 만들어 하잖아요. 100점 100입니다. 물론 경험은 있으시가 좋겠죠. 그렇지만은 제가 권하는 거는 제대로 사업 계획서 정도 타당성 분석하려면 몇 년 걸릴까요? 사업 타당성 분석하는 거 제대로 공부하면요 2년은 걸릴 것 같아요. 그러면 창업대학원 들어왔다고 해서 내가 강의를 지금 당장 해야 되느냐? 제가 볼 때는요 그거는 어떤 느낌이냐면 완전히 그냥 세상을 무시하고 사는 느낌. 그런 게 뭐냐면 세상을 인정은 해줘야 돼요. 그죠? 내가 뭐 되고 싶다고 다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먼저 투자를 해야 됩니다. 투자하는 게 최소한 2년은 내가 공부를 해보고 그 다음에 해야 되는데 그 정도 투자도 안 하고 들어오자마자 강의하겠다. 사업계획서 만들어서 뭐 해보겠다. 그건 저는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해요. 그건 현실입니다. 그걸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서 거기는 뭐 이런 분들한데 요걸 창업대학원에서 사람, 기술, 자본, 마케팅 관점에서 우리 김준규 교수님한테 사람관리 부분도 공부를 하시고 그죠? 마케팅은 서상익 교수님한테 가서 공부하시고 그 다음에 자본 조달은 또 우리 김준규 교수님이나 또 전인우 교수님한테도 좀 공부를 받으시고 뭐 그런 겁니다. 마케팅 그래서 그런 거를 우리 창업대학원 교수님들은 각 특화된 분야가 있기 때문에 한 분도 소홀히 하지 마시고 전부 그냥 다 소중하게 가서 분야별로 창업대학원의 교수님들은 다 분야별을 맡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다 친해져야지 여러분들이 이걸 다 배우는 겁니다. 하나라도 소홀히 하면은 나중에 가면 나중에 아쉽게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판단할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원자금 받으면 지원자금이 왜 중요하냐면 지원자금은요 빚내가지고 제품을 개발한다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빚내가 개발한다? 근데 100개 중에 1개 성공하는데 나머지 99개는 다 실패하는데 빚내가 한다? 99명은 신용불량자가 돼요. 확률적으로. 근데 자기는 사람이 이상한 심리가 있어요.
내만큼은 안 그렇겠지 하면서 막 거슬러 올라가. 나는 막 좀 특별해 보이고 다 똑같아. 그래서 그냥 겸손하게 지원 자금 받고 그걸 가지고 근데 당장 먹고 살아야 되죠. 그럼 여기서 이까지 어떻게든 버텨야 돼요. 뭔가 매출이 일어날 때까지. 이게 몇 년 걸릴까요? 몇 년 걸릴까요? 최소 5년. 제가 혹시 주식 투자해 보신 분 있잖아요. 저는 주식에 한 1억 까먹은 그 퇴직금 한 3천 까먹고 아버님 돈 또 아버지 해가지고 또 몇천 까먹고 여동생 것도 몇천 까먹고 그래서 집에서 볼 때는 저는 완전히 신용이 잃었어요. 뭐 아버지 제가 창업대학원 공부 좀 하겠어. 네 창업대학원 뭐 하려고 뭐 이래. 예? 그러면 제가 한 번만 믿어주세요. 지금까지 왔는데 그게 30대는 트라이 내라는데 당연히 그런데 그거를 인정을 해주셔야 되는데 옛날 분들은 프레임이 또 보면 제가 좀 잘못한 부분도 있어요. 하여튼 여기서 주식을 해보면 아시지만 1년 안에 오른다 하고 보통은 막 레버리지 높여가지고 두세 배 대출 받아가지고 했다가 한 3개월 있다가 그 뭡니까 다시 역으로만 해가지고 그냥 뭐 그 낮은 가격에 팔리고 막 이러잖아요. 그겁니다. 뭐냐면 제가 한번 경험은 산 날로부터 5천만 원치 샀는데 산 날로부터 내리기 시작해가지고 반토막이 됐어요. 2,500만 원. 그때가 한 6개월이 걸리더라고요. 마음고생이 얼마나 심해. 에이 2,500만 원. 이 마음고생하면 내가 설계를 했으면 뭐든 내가 더 벌 수 있겠다 해가지고 주식을 그냥 아까우니까 손절매 안 하고 그냥 놔두고 설계를 열심히 해가지고 한 두세 달 동안 납품을 하고 딱 열어보니까 어떤 현상이 났냐면 2,500만 원 떨어졌던 게 1억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다 그 사이에 또 내려가지고 2,500만 원이 있어요. 그게 사업입니다. 언제 올지 몰라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10년 동안에는 몇 번 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업은요, 최소한 5년에서 10년은 보고 몇 번을 온다는 가정하에서 준비를 하는 거지 1년 안에 내가 매출을 일으키고 그렇게 하면 실패입니다. 그래서 10년 동안 내가 어떻게 버틸까, 매출이 없어도 어떻게 버틸까가 사업계획서입니다. 그러면 고정비를 최소화시키는 게 그게 사업계획서로 저는 생각합니다. 또 한 번 말하면 보통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화끈하게.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것도 있지만은 이겁니다. 성공할 때까지 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성공할 수는 내가 할 수 있는 한 오래 버티는 성공할 때까지. 이게 제 지론입니다. 그래서 매출 계획보다는 버티는 걸 어떻게 계획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시는 분은 박사님이신데 딱 창업하고 나서 기부에서 1억 대출 받았어요. 벤처기업 인정을 받으면서 그냥 담보대출 없이 신용대출로 1억을 주거든요. 오다고 나잖아요. 영국의 어디 런던 어디 대학 멋있는 대학 나와가지고 그 제약에서 나오시는데 딱 해가지고 직원 12명 딱 앉혀놓고 사무실 딱 BR센터에 딱 들어갔어요. 왜냐면 또 그럴 능력이 되시니까. 그리고 팩스로 넣고 뭐 여러 가지 막 했어요. 근데 한 달에 그렇게 하니까 월급 나가는 게 얼마 나가는지 아십니까? 월급 기본적으로 200 나가요. 이 직원 2명 쓰고 와이프한테 월급도 줘야 되죠. 200만 나가요. 4대. 거기다가 자기 또 경조사 기회가 뭐 갖다 줄게. 최소한 아무것도 안 했는데 500이 나가요. 그것만 나가니까 사무실 임대료 50만 나가죠. 그럼 얼마 나가죠? 벌써 200, 200, 550이 나가죠. 그것만 나가냐? 세금도 나가고요. 세무조정료도 나가고요. 뭐 세금 하면 최소한 600이 나가요. 근데 1억이 금방 받아요. 6개월 만에. 제품 개발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나중에 보니까 자신감이 하나도 없어요. 6개월 만에 1억 까먹었는데 앞으로 또 6개월 하면 퇴직금하고 이제 뭐 또 빚지는 삶이 되는 거예요. 1년 만에 2억을 깎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깜깜하잖아요. 내가 이거를 2년을 버티면 사업. 인생에 있어서 일어나지 못해.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벌써 빨리 도망치듯이 빨리 처리하고 나는 다시 직장을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그게 사업입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 뭐 제 자랑은 아니지만 저는 어떻게 했냐. 혼자 했어요. 혼자 하고 직원도 안 쓰고 아무것도 안 했어요. 공부만 하러 다녔어요. 창업 스쿨에. 6개월 동안 딱 해보니까 제가 벤처 창업 글로벌 창업대학원이라는 게 있는 걸 처음 알았고
그래서 이 호스트에 제가 오게 됐는데 그때도 참 고민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그때만 해도 한밭대학교 창업대학원이 있고 여기가 있고 뭐 몇 개가 있는데 중앙대도 있는데 제가 호스트에는 아산에 있는 줄 알았는데 여기 있다길래 이거 학위장사하는 거 아닌가? 막 이러면서 고민하고 에이 뭐 200만 원 300만 원 내고 그냥 한번 날린다 생각하고 공부해보지 해서 왔어요. 그래 저는 누구 추천받는 것도 아니고 혼자 걸어서 왔어요.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옵니다. 그런데 다행히 와서 그러니까 거기 마일리지로 하는데 제가 1등을 해가지고 장학금 많이 받고 그래서 뭐 어디 경진대 나가면 그때 돈도 많이 받고 뭐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버티는 게 중요하다. 그걸 제가 누누이 강조합니다. 자금 요구. 그리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까 제품을 이렇게 판매를 하는데 제품을 판매한다는 게 그냥 제품을 판매하는 거냐? 아니라는 거죠. 음식점을 볼까요? 음식점에는 음식 하나 판매한다고 생각하고 음식 요구 하나만 보고 판매한다고 생각하면 오산이죠. 음식을 프로덕트가 있는 다음에 그 안에 가격이 들어가 있고 플레이스도 들어가 있고요. 프로모션도 들어가 있어요. 그게 사업 아이템입니다. 포피가 사업 아이템이지 단지 프로덕트만 보고 사업 아이템이라고 생각하면 오산이라는 거죠. 그러면 포피, 즉 프라이스하고 프로덕트, 플레이스, 프로모션 요 네 가지가 비빔밥처럼 오디오 믹싱 하듯이 어떤 건 좀 키워주고 어떤 건 낮추고 유통업체는 플레이스가 강조가 되고 제조개발업체는 프로덕션이 강조가 되고 다이소와 같이 그런 가격 경쟁 업체는 프라이스가 차별화 포인트가 되고 그렇잖아요. 광고 기획 대행사는 프로모션이 그런 게 기본적으로 하는데 그 중에 어떤 걸 더 크게 가져가느냐 그게 하나의 상품이라니까요. 그렇게 보시는데 그럼 이걸 팔면 되느냐 그 눈에 보이는 걸 팔면 되느냐 아니라는 거죠. 사람은요 물건을 사는 게 아니고 욕구를 사는 거예요. 그 욕구를 보니까 이런 욕구들이 있어요. 이거는 뜰사랑이라고 고기리에 제가 잘 가는 데인데 12,000원에서 얼마 전에 14,000원 됐어요. 그런데 한 상 나와요. 근데 여기 육회공이 다 나오고 판교 바로 이렇게 여기 보면 이렇게 좋아요. 식구만 나오면 이렇게 막 좋고 박정욱 씨라고 욕구주 가실 것 같은데 가보면 장독대가 이제 이 음식을 바로 이렇게 제공해줘요. 그래서 안전하다는 느낌이거든요. 거기다 옆에는 갤러리가 있어가지고 갤러리에서 뭘 볼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이 분이 하회를 전공해가지고 포트 키우니까 전문가니까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여기 뭐 밭이 있는데 밭에 있는 걸 그대로 만들어요. 얼마나 들어갈 때부터 신뢰를 팍 주는 거예요. 밭을 지나가 들어가니까. 그리고 들어갔더니 대우를 받아. 정원에서 여기인데 앞에 보면 조경이 너무 잘 돼 있어. 거기서 이거 대우도 받으니까 신분 상승 느낌도 있고 뭘 이렇게 또 끓여 먹게끔 돼요. 뭐 된장도 이렇게 끓여 먹게끔 하고 그래서 재미도 느끼고 또 나갈 때 먹었던 걸 그대로 팔아요. 그러니까 야 얼마나 자신감 있으면 반찬을 팔까? 이 욕구가 이게 다 체킹이 되니까 그 집은 망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볼까요? 그걸 다시 한번 정리해볼게요. 메슬로우의 욕구 5단계로 한번 보면 여러분이 시제품을 만들 때 의식주 기본 욕구, 생존 욕구를 만족시키고 그 다음에 쾌락, 보는 재미, 뭐 만드는 재미, 무슨 재미들이 있을 거예요. 제품을 말하는 디자인적 재미, 안전 욕구, 이게 내 힐링, 건강에 도움이 되구나 그런 느낌도 받고 관심을 받고 내가 가면 대우도 받고 내가 가면서 과시 욕구도 좀 충족시켜주고 이 5개가 체킹이 다 되면요 그 제품은 좋은 제품입니다. 근데 보통 그렇게 못해요. 볼까요? 매설 욕구 단계를 다시 한번 보면 BMW, 현대자동차, 토요타 어느 게 제값을 제일 받습니까? 부품을 이렇게 녹다운이라고 해서 다 분해해보면 똑같아요. 무게도 똑같고 성능도 똑같고 그런데 조합해 놓으면 얘가 얘보다 2배는 더 받을걸요? 왜 그럴까? 자 볼게요. 의식주 움직이고 싶고 거기서 거주하고 싶고 안락함을 느끼고 싶고 그런 건 다 똑같아. 그건 현대자동차 품질의 현대 하면서 이때까지 하다가 요즘 좀 바뀌었는데 그렇게 하잖아요. 쾌락이 있고 뭐가 보면 디자인이 이쁘고 안경맞아. BMW나 벤츠가 그렇다면 현대자동차는 얼마 전에 보니 플릭 해가지고 막 이렇게 굴곡지고 했는데 바퀴는 쓱 들어가고 완전히 뭔가 컨셉이 좀 그래. 고급스럽다는 느낌이 안 들어. 토요타? 저는요 토요타 자동차가 미국에서 인기가 있는지 모르지만 디자인적으로 꽝이라고요. 전문가들 사이.
라브프 혼다인데 하여튼 어쨌든 간에 도요타는 디자인은 꽝이라고 소문이 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안전요구, 외제차가 이렇게 움직이면 사고가 더 많이 난다더라고요. 왜냐면 안전할 거라는 기대심이 있기 때문에. 이건 제가 잘못 적은 것 같아요. 뭐 도요타도 좀 그때 그 급발진 때문에 제가 한참 강의할 때 이걸 뽑기로 해놨는데, 현대자동차, 우리 자동차 이게 상대적인 겁니다. 이게 안전하다가 아니고 이게 더 안전하다 이런 컨셉이고, 관심욕구, BMW나 아니면 외제차 몰고 들어가면 일단은 여자들은 그런다네요. 남자가 우리는 보면 그 차종을 보잖아요. 근데 여자들은 국산차, 외제차 이렇게 본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다른 거 아닌데 대체로 그렇게 국산차냐 외제차냐지 그 차가 무슨 차종인지는 별 관심이 없던. 이게 뭐냐면 이게 외제차를 몰고 가면 어떤 외제차를 모을 정도 경제력이 있으니까 관심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사실 외국이나 우리나라 똑같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관심을 받는 대우를 받는 그 느낌이 좋아서 하잖아요. 이런 제품 하나 사더라도 대우를 받으면 좋잖아요. 그런 거고, 과시욕구, 존재감, 자신감, 남한테 배려하는데 그게 나쁘게 말하면 과시고, 거기서 보면 BMW, 벤츠나 도요타, 외제차는 좀 과시욕구가 있는데 우리 자동차는 너무 평범하니까 누구나 다 타니까 과시감. 그래서 보면 이걸 다 만족시키면 망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 어떤 소비자 행동론적 관점에서 여러분도 좀 접근하시라. 그래서 심리적인 걸 많이 보시라. 정책 작업 특징을 한번 보면 이제 정책 작업 나오는 겁니다. 보면 이런 단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단계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초반에 이제 정책 작업이 필요한 것은 창업 준비 단계하고 시제품 개발 단계, 그리고 이제 이 메자닌 단계라고 하는데, 이 메자닌은 뭐냐면 이태리용으로 1층과 2층 사이에 다락방을 말하는 거예요. 그 메자닌 진입 장면, 이때 이제 뭔가 기업이 많이 IPO를 위해서 준비를 하다 보니까 돈도 많이 필요하고, 이때 이제 캐즘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이제 연결 자금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IPO 가는 회사들은 보통 여기서 벤처 투자자들이 개입을 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엑시트하고 뭐 그러는데, 자, 제가 이때는 보통 투자 단계입니다. 투자 단계다 보니까 BEP 이하입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가는데, 요 개발 단계는 창업 준비 단계에서는 정부 정책 자금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왜 받아야 되냐면, 이때 만약에 내 돈으로 해가지고 융자 자금이나 이런 걸 받으면 부채 비율이 높아가지고 정작 이때 운용 자금을 받아야 될 때 못 받고 망합니다. 지금 빚 없이 뭔가를 시제품을 만드는 단계가 이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빚을 내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정부 자금을 받을 때 그 빚이 있으면요, 그게 많이 과제마다 다른데 200%에서 300% 이상, 아니 자본금 이상 빚이 그래 되면 지원 업종은 제외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단계에서는 빚을 안 지고 시제품을 만들어 가지고, 만약에 여기서 빚을 안 지고 시제품을 만들었다가 만약에 망하더라도 데미지가 없는 게 정부 자금을 받아 하는 거예요. 만약 이 단계에 내가 피 같은 돈 한 5천만 원 가지고 뭘 만든다? 제대로 된 판단을 할 수 있을까? 할 수 없어요. 콩나물 대가리 아껴가지고 뭐 200원, 300원 아껴가지고 피 같은 돈을 그걸 만약 200~300만 원씩 3천만 원씩만 툭툭 투자를 해야 되는 정작 그 단계에 머뭇거리게 돼요. 그리고 또 판단력이 흐려져가지고 자꾸 본전 생각나가지고 정작 투자해야 될 때 못하고 그런 상태가 봐요. 그래서 이때는 어떻게든 저는 정부 자금으로 해서 뭔가 시제품을 만들고, 이때까지 빚 없는 삶을 살다가, 그다음 여기서 이제 운영자금이 필요할 때 대출 받든지 융자자금, 정부의 유리한 자금을 좀 땡겨가지고 하든지, 그때 요때 베팅하는 겁니다. 요때 베팅하는 거지 처음부터 베팅해가지고 망해버리는 그런 악순환은 아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창업 준비하고 이때 보면 자금 조달 성격을 보면 창업자가 직접 돈을 내는 것도 있고, 지인이나 엔젤을 통해서 그 아버지 사돈 8천 돈까지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있고, 은행에서 대출 받는 게 있고, 정부 R&D가 있고, 벤처 캐피탈 뭐 이런 게 있는데, 요 단계에서 받을 수 있는 걸 보니까 주로 벤처 캐피탈은 거의 불가능하고요. 여기까지입니다. 물론 벤처 캐피탈로 해가 받는 건 있어요. R&D 매칭 펀드를 해가지고 나라에서 그 요즘화 펀드 이런 거거든요.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 요즈마 펀드 컨셉이 뭐냐면 제가 요즈마 펀드 그 사장 부사장 이제 여기 한국 부사장 한국 지사장이 이제 제 교회 이제 또 아시는 분하고 또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이제 잘 이렇게 아는데 이런 요즈마가 원래 뭐냐면 이스라엘에서 93년 전에는 창업을 하면 다 망했다는 게 우리보다 더 열악한 상황인데 외국 기업에다가 너희가 50%를 투자하면 우리도 50%를 투자할게. 그 대신 망하면 안 갚아도 돼. 그런 펀드입니다. 그게 요즈마 펀드인데 우리나라에도 한국형 요즈마 펀드를 하겠다고 박근혜 대통령님이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요즈마 지사장을 만난 게 그 전날 만나고 밥 먹고 했는데 그 이야기하는 게 야 세상 좁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마젤란 기술 투자에 아시는 분이 저하고 제일 친한 친구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제 인덕대학교 꽂아줘가지고 제가 대학에 이제 하게 됐는데 세상 좁아가지고요. 제가 그분 뭐 하는지도 몰랐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보니까 그 하고 저도 하고 이렇게 됐는데 그겁니다. 세상이 좁은데 그런 분들이 뭘 하냐 벤처캐피탈에서 요 얼리 어댑터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투자를 합니다. 혹시 그 황금이 펜타곤이라고 보신 적 있어요? 거기 유인철이라는 분 아시죠? 그 김영세 그 인호 디자인 있고 그 바로 옆에 앉은 분이 저하고 제일 친합니다. 그분이 이제 마젤란 기술 투자에서 요런 걸 합니다. 매칭 펀드를 1년에 100억 조성해가지고 50억 나라에서 지원받고 본인이 3월에 50억 해가지고 에이전트 역할을 해가지고 무조건 100억을 투자하게 해가지고 5년 동안 돌립니다. 그래서 5년 전에 거를 다시 회수하는데 10개 중에 한 3개 정도가 성공한다더라고요. 그럼 그걸 회수해가지고 다시 투자하고 그렇게 지금 선순환 시키고 있는데 근데 요거는 사실 좀 받기 힘들다 보고 저는 이제 지원하는 게 제일 노력 대비 쉬운 게 이 정부 R&D 지원 자금 이겁니다. 이건데요. 그걸 받는 게 좋은데 자 볼게요. 그래서 R&D 정부 지원 자금은 받는 성격은 어떤 거냐 나라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되는 아이템을 지원해 줍니다. 그럼 역으로 말하면 여러분들이 어떤 아이템 선정할 때는 이런 취지에 맞아야 돼요. 공공의 목적이나 국가산업발전 정책의 로드맵을 중심으로 선택적 지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시 해석을 하면 국산화 시킬 수 있느냐 아니면은 우리나라에서 수출을 할 수가 있느냐 수출을 할 수 있거나 아니면 외국에서 들어오는 부품 중에 우리가 수익 대체 효과가 있느냐 세 번째는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주느냐 그 세 가지가 제일 핵심입니다. 그런 아이템 위주로 하시면 되고요. 그걸 위해서 정책 자금을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책 자금은 제3의 자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융자가 아니고 내가 돈을 투자하는 자본 성격도 아니고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mother and father, FM 장학금 같은 성격인데 이거는 내가 받아가지고 해보고 만약에 안 됐을 때는 그냥 회수가 안 되는 그런 자금입니다. 그래서 정책 자금은 4가지가 있습니다. 지원 자금, 출연 자금, 융자 자금, 벤처 자금인데요. 지원 자금은 대체적으로 나라에서 한 90%를 사업 규모에서 풀로 지원해주고 본인이 10% 되는 자금을 지원 자금이라 엄마 아빠 지원 자금. 그 다음에 출연 자금은 나라에서 출연을 하는데 보통 50대 50까지도 갑니다. 그럼 이런 거를 매칭이라고 기업 요건 매출 규모가 좀 더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융자 자금인데 이거는 나라에서요 금리를 보존해 주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갚아야 되는 돈이에요. 만약 예를 들어 가지고 여기서 5천만 원을 지원받는 게 낫겠습니까? 아니면 융자자금으로 5억을 지원받는 게 낫습니까? 지원자금으로. 그렇죠. 이게 낫죠. 5억을 받으면 금리가 만약에 한 7% 되는 거를 3%로 해준다. 그럼 4%를 지원해 주는데 5억에 대해서 4%의 금리를 지원을 받는다면 얼마죠? 5억이면 4% 하면 1억에 4%면 얼마죠? 300이죠. 400이죠. 4, 5, 20 하면 2천만 원 정도 지원받는 것보다는 그냥 이거 5천만 원 받는 게 낫죠. 그런 식입니다. 그런데 물론 기업마다 틀린데 규모가 여기서 뭐 좀 운영 자금이 많이 필요한
기업들이 이제 요 단계에는 많이 생기는 거죠. 여기 아까 메자닌 단계라고 했고, 이때 이제 그 캐시카우가 필요하고, 그때 이제 베팅하는 시점에서는 그때 보면 5천만 원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더 중요할 수가 있죠. 금액적인 측면에서 기업 규모에 따라서 이쪽으로 내려갈수록 기업 규모가 커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벤처 자금, 이거는 이제 IPO로 가는 건데, 보통 IPO 간 사람들은 도둑놈이라고 합니다. 뭐냐면 이용하는 거예요. 여기가 좀 될 것 같으면 싸게 들어가가지고 2, 3년 후에 내 자금 회수한다. 이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지원 자금, 요 앞에 보면 지원 자금을 보면, 지원 자금의 성격을 보면 나라에서 지원해 주는 게 있고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주는 게 있고 무슨 협회에서 해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중복해서 넣어도 되느냐? 넣어도 돼요. 제가 다 넣어봤어요. 다 됐어요. 그래가지고 창업 초기 1억을 지원을 받았어요. 여기서 5천, 여기서 2천, 2천 뭐 이렇게 했는데 그겁니다. 뭐냐면 안 되는 거 없어요. 벤처 기업 정신으로 창업가 정신, 뭐죠? 들이대 정신, DID. 난 창업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저거 하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저거는 돼요? 안 돼요? 하지 마요, 하지 마. 그 정신으로는 안 되는 걸 되게 하는 게 창업까지.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안 되면 그 사람은 안 하는 게 좋아요. 저는 이제 하지 말라고 해요. 이거 돼요? 안 되니까 하지 마세요. 그래.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저는요, 이때까지 삶이 안 된다고 했는데 다 되는 거예요. 상식적으로는 특허 1,050건 낼 수 있어요? 못 내요. 하루에 한 건씩. 그런데 냈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DID 정신이 진짜 중요합니다. 기업이 돈을 주겠다는 데가 이렇게 많아요. 200개가 넘어요, 우리나라에. 이렇게 많다는 건 알고 계세요. 요거 하나만 기억하세요. 빚을 있고 여기 들어가면 지원 자금을 이 밑에 있는 건 모든 걸 다 여기서 거의 80%를 다 커버합니다. 여기 들여다보고 판단이 안 되면 저한테 물어보시면 제가 판단해드릴게요. 선배님 안 보입니다. 자료 나중에 주시지 않나요? 예, 제가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제가 여기 저 에듀큐레이터라고 제가 이분을 먹고 살게 해드리는데 이제 이분이 정리가 일주일 내에 제 블로그에 다 올립니다. 그럼 거기에 PDF 파일을 이 자료들을 저는 다 공개합니다. 저는요 그냥 카피가 쓰실 분 다 쓰시고 제 강의 쓰실 분 다 쓰시고 근데 10%는 그래도 남아있잖아. 그러니까 10%는 제가 다른 데 필요하면 제가 불러주면 제가 열심히 가서 강의합니다. 그래서 90%는 제 거 다 쓰세요. 네. 저는 다 오픈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강의를 하는데 저는 특허 1,050건 내듯이 강의를 1,050개를 다 오픈을 할 겁니다. 그리고 하나도 같은 강의가 이때까지는 없어요. 여기 따라다니신 분이 가시지만 저는 지금 대학교에서 기계 요소 설계를 가르치면서 기술 경영이라는 경영을 가르치고 있고 그러면서 그러니까 대학교 내에서 기계공학과 경영을 같이 가르치는 교수는 저밖에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건 뭐 제가 좀 자랑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게 차별합니다. 그래서 저는 다 가져가시라. 그런데 난 중간에 10%를 먹고 살겠다. 그러면 한 1,050개 하면 10%만 100개 정도는 아이템은 내 거라고. 그거를 먹고 살겠다. 900개는 그냥 쓰시려면 쓰시. 근데 저는 시장을 키워가지고 내가 먹겠다는 거지 몇 개 가지고 내가 거기서 막 이렇게 할 생각은 없어요. 그래서 1,050개의 새로운 강의를 계속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하루에 제가 책을 몇 권 읽는지 아십니까? 하루에 한 5권 이상 읽어요. 근데 읽는 방법은 눈으로 읽는 게 아니고 마음으로 읽는 거예요. 그게 가능해요. 그 원리도 제가 강의 주제입니다. 다음에 한번 더 오픈합니다. 이런 페이지 인포에 들어가면 여기 가면은 여기 보면 창업 벤처의 지원 사업이 있고 여기에 1인 기업이라든지 기술 창업 이쪽으로 들어가면 이런 지원 사업들이 많이 있어요. 보시고 그 내하고 좀 비슷하다 생각하면 이럴 때 창업대학원 다니는 게 좋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한테 물어볼 수 있다는 게. 근데 요번에 보니까 신입 환영회 때는 저를 안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불러주면 참 좋은데 요번에 구기 시기는 좀 특이해요. 그 전에는 8기도 안 불러주는데. 8기까지는 굉장히 우리가 잘 모여요. 지금도 모여요. 우리는요 모이면은 근데 9기부터 이상이 완전 단절돼가지고 이상해요. 그러니까 저는 그건 여러분들 손해입니다. 진짜 손해입니다. 그거는 우리끼리 잘해본다.
잘해보십시오. 그런데 그게 잘 안 돼요. 진짜 안 돼요. 큰 물에서 놀아야지. 우리끼리 잘한다? 같은 강사끼리 협업은 잘 될까요? 전혀 뜬금없는 사람하고 협업해요. 우리끼리 강사끼리 하면요, 그 밥그릇이 작아가지고 네가 안 되면 네가 안 되는 게 내가 잘 되는 거거든. 그런 구조는 안 좋다는 거죠. 그래서 전혀 모르는 어떤 선배들과 이렇게 네트워크를 하세요. 거기에서 하는 겁니다. 그걸 말씀드리고, 여기 보면 이렇게 많아요. 이런 걸 뭐 참고하시고, 정책과 작업받기에서는 평가 항목이 이래 있습니다. 여기 제일 중요한 게 사업가 요즘마인드, 아이템 기술 이런 게 이렇게 있고, 그리고 이제 사업 계획서 작성은 STP, 포피, 포행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하는데, 이런 거를 제가 다음에 한번 기회가 되면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이런 주식 업다운 하듯이 제 매출도 이렇게 업다운이 갔다는 걸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지원자금이 이렇게 제가 먹고 살았다는 거 이야기 드리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 제조업을 했다가 지금 출판 강의 컨설팅까지 제가 지식 제조업으로 컨설팅이 완전히 바뀌었고, 업종도 없는 업종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지식 공장을 만든 거죠.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일주일 내에 이 비즈인포에다가 제가 비즈니스 전문가라는 뜻입니다. 이게 비즈맨이 나는 사업 전문가가 되겠다. 저희 비전입니다. 그래서 사업에 있어가지고 보면 막 돈이 보이는, 그래서 득도하겠다. 돈을 많이 벌고 못 벌고 들어가지고 저는 그래서 비즈니스 체인이 보이고, 그래서 어떤 밸류가 보이는 그런 어떤 득도를 해서 그 다음에 제가 할 수 있다. 그래서 저희 롤 모델은 김사과 씨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